예, 문재인 정부가 195일 만에 일기 내각을 완성했지만 여야의 협치는 갈수록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후임 찾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1번지 첫 대담은 김영삼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도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여야 정치인들 참석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일단 베트남 출장 중이고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방미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몸이 좀 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취소됐다 이런 소식을 저희들이 같이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YS 2주기 추도식, 글쎄요, 최근에 불고 있는 야권발 어떤 정계 개편이랄지 좀 특히 한날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그 YS 사진 거는 모습이랄지 그래서 조금은 지금 2주기를 맞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요즘 여러 가지 여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 특히 통합 관련, 야권발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암시하고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YS 하면 생각나는 게 1990년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민주당이었죠. 약자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평화민주당도 있었는데 그때는 평화민주당의 약자는 평민당이었고 통일민주당은 같은 민주당으로 끝났는데 민주당으로 약자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튼 그 신민주공화당 해가지고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했잖아요. 이른바 3당 합당. 그래서 이제 민주자유당, 민야당의 이제 거대 여당이 태어났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의 대연합의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YS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 민주화 투쟁의 거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잖아요.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YS DJ 하면 뭐 DJ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지역 패권주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호남 그리고 영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삼김 정치라는 그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삼김 정치가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포스트 삼김 이후에 우리 정치의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YS의 2주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현재의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벌써 2주기가 됐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YS가 한국 정치사에 남긴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YS 대통령의 그 사진을 이제 당사에 거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지역당에도 같이 걸어라 이렇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보수 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민주당이 먼저 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정당들은 사실 뿌리가 없고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선거용 정당이라든지 뭐 포말 정당, 뭐 또 뭐 뜨내기 정당, 심지어 뭐 뜻다방 정당, 뭐 이런 그 비판을 많이 받을 정도로 뿌리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그 노선과 이 정체성도 모호하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걸 반복했었는데 이렇게 야당이 이제 지금 여당이 됐죠. 민주당이 먼저 자신의 노선과 일치하고 그 당의 이 오늘 역사를 이끌어온 두 대통령 사진을 딱 그런 것부터 저는 이제 우리 정당들이 뿌리 있는 정당이 되어 간다, 정체성 있는 정당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저는 참 잘했다. 보수 정당도 빨리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아예 떼지 않는 이상은 그 사진을 놓는 동안은 그 지도자들의 정체성 노선으로부터 완전히 일탈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보수 정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업적,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의 업적, 또 그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의 업적, 이거는 어디다 내놓아도 그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예.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알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당장 어떤 효과를 보수 결집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뿌리를 깊이 박으면 언젠가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여서 저희들이 잠깐 짚어봤고요. 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옛날 뭐 제야 정치할 무렵에 뭐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안전기획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 시절에 또 이렇게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는 그 시험에 네. 아마 정치를 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이 지금 이제 굉장히 적폐청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가지고 이제 검찰에 좀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당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네. 정치권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국정원이 마침 이제 그 이름 간판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간판을 바꾼들 국정원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우리나라 지금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 포말 정당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선거 전후에 이제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포말 정당, 거품 정당 이런 식으로 정당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당들이 뭐 이제 사진도 내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뭐 접어둔다 하더라도요. 국가정보는 지금 말씀처럼 이름이 많이 변했어요. 5.16 쿠데타 당시 그 이후에 처음 나온 게 중앙정보부였고 중정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기부, 안정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안기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도 바꿨지만 원훈, 국정원의 원훈, 학교로 말하면 교훈 이런 거잖아요. 예. 원훈도 맨 처음에는 음주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정보는 국력이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 원훈이 바뀌어 왔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국가정보원이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바뀌고 국가정보원 그리고 안전기획부의 그 원훈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안기부나 국정원 등은 정말 계속 정치 관여, 선거 개입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그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적폐를 쌓아왔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고 지금 국가정보원의 그 댓글 공작이라든지 그건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수사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2012년도 대선 때 그 댓글 공작. 근데 단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수사가 대단히 부실했었죠. 유야무야로 끝났고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이제 그냥 덮어졌던 사건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촛불 집회, 촛불 혁명 이후에 새롭게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새롭게 태어나려면은 저는 뭐 이름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지 이름을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원문을 바꾸는 것과 걸맞게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고 또 그 국가정보원의 운영 이런 것도 같이 바뀔 때 이름이 바뀌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당 신장 교육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이름만 자주 바뀌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활비 전달을 공공질 작전처럼 하는 국정원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야 국정원이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국정원의 중요성은 과연 안보 방첩 분야의 역할이 자기에게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 국내 정치 정보 분야가 자기에게 중요했을까? 이건 굉장히 논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역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하는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대외 안보 정보보다는 국내 정치 기능이 자기한테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 국정원의 역할이 그동안 왜곡돼 있어 왔죠. 그래서 국정원 개혁하려면은 확실하게 이 집단이 대북 정보, 또 해외 정보, 그리고 대간첩 작전, 그리고 대테러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 정보 조직, 프로 안보 조직, 프로 스파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핵심이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정치 부분을 완전히 탈피시키는 것. 지금 이야기 나오는 적폐고 뭐고 수사하고 그 단죄하고 모든 것들이 그 국내 정치 분야 때문이거든요. 국내 정치 분야를 역대 대통령이 없앤다 하면서도 계속 두는 이유는 역대 정권들이 정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 그 대통령 권한 이외에 추가로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해와서 제왕적 대통령이 됐는데 그 힘이 정보에서 왔거든요. 정보를 가지고 인사에도 활용하고 사정에도 활용하고 정적도 사찰하고 반대 세력
또 제압하고 이런데 국내 정치의 정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못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없애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이 그 국정 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국회에 올라와 있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이 새 정부도 국내 정치 파트를 갖다 없앤다고 공약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내 정치 파트 예산이 국회로 와 있어요. 그 편성해가지고 대충화돼서 개가해가지고 보내는데 보면은 국내 정치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앤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3차장하고 그 밑에 있는 산하 조직 다 없앤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름 바꾸고 뭐 하고 한다 해도 의미가 없고 제대로 계획하려면은 국내 정치 파트 없앤다, 3차장 없앤다, 그 밑에 조직 없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필요한 예산 올해 국회에서부터 싹 걷어낸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밀실 예산들 쫙 축소하고 투명화하고 이 조치가 국정 개혁의 핵심적인 조치지. 그거 없이는 이름 바꾸고 조금 뭐 흉내낸다고 해도 저는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를 더 가볼까요? 195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부처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후보자가 드디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뭐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뭐 인준 두고 뭐 야당 쪽에서는 지난번에 홍종학 후보자 임명한 걸 두고 뭐 협치가 끝났다. 또 홍탐 대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그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전해드렸는데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5대 비리는 잘 아실 겁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원천 배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하지만은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또 검증을 철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잠겨 있었습니다. 자, 그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한 7명이 낙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 5원칙 정말 이거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 많은 뭐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좀 강화된 원칙을 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평가가 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다른 야당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이제 195일 만에 홍종학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이제 조각이 일단 끝났습니다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직접 제시했던 그 5대 비리에도 사실 맞지 않는 후보들이 많이 장관이 됐던 것이고 또 5명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홍종학 뭐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니까 여기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 비판 중에 첫째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검증 기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못지않게 청문회 제도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조각이 끝난 다음에 아까 방금 발표를 했잖아요. 박소연 대변인이 5대 그 원칙에서 2개 더 추가했어요. 아까 말씀처럼 음주 관련하고 성추행 관련 이런 성 관련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도 지금 5대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 지켜졌던 거였잖아요. 이제 그걸 지키겠다고 확실하게 아까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 사안에 있어가지고 정말 청와대가 의지를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제도가 의회에서 반대하면 임명 못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라든지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반영해서 5대 원칙에서 2개 더 추가한 거니까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미경 검증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너무 현미경 검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성을 좀 발휘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사실 몇 가지는 지금 사실은 이게 강화됐다고 하지만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식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기준을 적용할지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구체화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세하게 구체화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저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 된다 안 된다라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서로 싸움할 필요가 없도록 여야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저 기준대로면 이 사람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가려지는 기준이라 해야지. 예. 그게 계속 가려지지 않으면 또 정파적 입장에서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기준을 마련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지금 이번에 그냥 그 청문회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되고 그 임명한 5명을 포함해 가지고 의지만 있었으면 그 중에 몇 명은 스스로 이제 하차시킬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거는 문제는 인사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통치권의 누수 문제로 보는 그 시각 자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차시키면은 통치권의 누수가 생긴다.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이제부터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공무원들이 우리 눈치 안 보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비판에도 끌고 가는 거 이 시각 자체를 안 버리면은요 인사는 인사로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정략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드는다고 해도 별로 의미도 없고 더구나 이 기준을 더 강화했는데 5개 기준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7개 기준 더 지킨다는 것은 이게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의지가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진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정략적으로 설령 야당이 힘 빼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이 사람 낙마하면은 대통령이 힘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각을 좀 버리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검증 제대로 되게 하려면은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이 사람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캠프 출신이라든지 또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검증의 발목을 스스로 묶어버려요. 검증을 제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리 편이고 이 사람 잘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낙마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 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은 검증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제를 하고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는 쪽으로 막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탕평하는 생각으로 정말 이게 그 넓게 인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인재를 구해야 검증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지난번에 홍정학 장관 임명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마 오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답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